수십 년 동안 그의 이름은 학자들과 은둔한 승려들 사이에서만 속삭여졌다. 그는 90년대 말 한국의 금융 붕괴를 정확히 예언했던 인물이었다. 국가의 경제적 기둥들이 세계 앞에서 무너질 때 그는 모든 것을 예견했었다. 그 후 그는 마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절대적인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그의 목소리가 잊혀진 산속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 그는 나타나지 않는다. 말하지도 않는다. 그저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몸을 떨게 만드는 글들을 남긴다. 그리고 그 글 속에서 5개의 예언이 나타난다. 한국과 그 주변 세계의 전례 없는 변화를 알리는 5개의 징조다. 모든 것은 상상조차 못한 행동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 존경 또는 불신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한 지도자가 스스로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재판도 수갑도 없다. 오직 침묵과 감동으로 둘러싸인 고독하고 깊은 행동 하나. 지켜보는 이들은 외치지 않는다. 반항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린다. 분노에서가 아니라 경외심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 그가 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사랑으로 민족의 무게를 짊어진다. 그의 철창을 향한 걸음은 정치적 종말이 아니라 영적 재건의 시작이다. 그의 침묵은 외침이 되고 그의 사임은 구원이 된다. 이 자발적인 투항 직후 정치 무대는 혼돈에 빠진다. 리더십의 부재는 혼란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가능성을 연다. 장군도 유명한 기업가도 교수도 아닌 인물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주변부에 머물던 한 평범한 남자, 욕심도 야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의 눈은 드물게 깊고 말은 적지만 정곡을 찌른다. 그는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단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변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한다. 그러나 곧 인정한다. 그가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그의 본질이 폭력 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마치 겨울에 메마른 땅을 덮는 첫눈처럼 그의 등장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다. 오랫동안 권력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인물은 존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품위와 겸손으로 이끄는 그의 태도는 기존의 모든 기준을 무너뜨린다. 그는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만든다. 지배하지 않고 돌본다. 그는 직함 대신 신뢰를 안고 다닌다. 약속에 지친 상처 입은 민족은 그에게서 새로운 형태의 희망을 발견한다. 이상주의적인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희망. 조용하지만 굳건한 희망이다. 그의 리더십은 열정적인 연설이 아니라 삶과 말의 일치 속에서 뿌리내린다. 바로 그 일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씨를 지핀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불꽃이 된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또 하나의 흐름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골목과 가정, 기업 속에서 감지된다. 경제 시스템이 구조를 잃기 시작한다. 금은 더 이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무너진다. 한때 나라의 방향을 지배하던 대기업들은 껍데기만 남는다. 안정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환상일 뿐이다. 불을 외양에만 의존해왔던 사람들은 하나씩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다. 그러나 모두가 휩쓸리는 것은 아니다. 침묵 속에 땅과 세월에 투자했던 이들은 뜻밖의 결실을 맺는다. 서두르지 않고 씨를 뿌렸던 사람들, 오래된 지혜를 믿었던 사람들, 다른 이들이 종이와 화면에서 빛을 찾을 때 손에 흙을 묻히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이 살아남는다. 아니, 오히려 번성한다. 경제는 죽지 않는다. 변한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기반으로 돌아간다. 가치는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인내로 쌓아 올린 것 속에 존재하게 된다.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은 누가 잠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가운데 더 미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때 그렇게 견고했던 경계들이 서서히 흐려진다. 그것은 문서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집 안의 정적이 신생아의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은 홀로 걷는다. 시골은 점차 사라져간다.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하던 마을들은 하나씩 불을 끄기 시작한다. 고대의 문서에 기록된 첫 번째 경고는 한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사건에 관한 것이다. 고위급 지도자, 어쩌면 현직 대통령이거나 전임자가 될 인물은 권좌에서 강제로 퇴출되거나 공공의 고발과 재판으로 체포되는 것이 아니다. 그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문서는 이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말한다. 감옥의 문은 그의 손으로 열릴 것이며 그 수감은 자발적인 것이다. 이 행동은 국가 정치의 깊은 전환점을 찍게 된다. 예언은 여름의 달, 특히 7월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명시한다. 이 지도자는 후회나 처벌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짐을 자각한 채 감옥에 들어가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의 의도는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불안정 속에서 국가의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 행동은 국민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는 배신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는 타락한 순환의 종식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의식적 행위로 해석된다. 저항은 없고 수용만이 있을 것이다. 그의 자발적인 수감은 권력 구조에 완전한 균열을 일으킨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혼란과 무질서를 낳고 예언서가 말하는 두 번째 거대한 전환,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의 등장을 위한 길을 연다. 이 새로운 인물은 기존 정치 기반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는 군 출신도 직업 정치인도 대기업가나 저명한 지식인도 아니다. 그는 주변부에서 온다. 문서는 그를 문 밖에 머물던 자라고 묘사한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 그의 언어는 단순할 것이다. 몸짓은 절제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긴 연설이나 거대한 전략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문서는 그의 존재가 겨울의 첫눈처럼 모든 것을 덮는다고 말한다. 조용하고 피할 수 없는 등장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처음에는 무시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곧 그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인정은 기득권층이 아닌 평범한 민중으로부터 올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평등을 영감으로 전하는 인물일 것이다. 계층, 직업,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할 것이다.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윤리적 자세를 지니고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사회 전반의 도미노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변화는 정치적 연줄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성과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재편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새로운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선거나 정당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체제의 손에 의해 선택되지 않는다. 필요에 의해 인식된다. 정치적 혼란이 너무 커져 기존의 모든 인물들이 무력해지는 순간 이 인물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때 나라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기존 체제는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인물의 단순하고도 단단한 리더십은 모든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다.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기회를 잃은 청년들, 반복되는 약속에 지친 노인들, 모두가 그 이름 안에서 진정한 새로움을 향한 가능성을 보게 된다. 나라는 힘과 편의의 논리를 버리고 잊혀진 가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징조, 대통령의 조용한 사임과 예기치 못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은현재 정치 모델의 붕괴를 상징한다. 강요 경쟁 서사의 통제로 유지되던 구조는 이제 집단적 인식에서 비롯된 정당성으로 대체된다. 세 번째 예언은 5가지 징조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 그것은 상징적이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경제 붕괴를 묘사한다. 금은 돌이 되고 한때 귀하던 집은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만 남는다. 이름 높은 기업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는 모든 사회, 계층, 평범한 시민부터 대형 금융그룹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제 붕괴를 예고한다. 금이 돌이 된다는 문장은 안전자산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완전히
가치를 잃는 상황을 뜻한다. 이는 금 실물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전통적인 펀드 등을 포함한다. 예언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시점을 가리킨다. 각국 통화는 급격히 평가절하되고 인플레이션은 구매력을 심각하게 갉아먹을 것이다. 투기 자본은 증발한다. 안정의 상징이던 것들이 실질적 쓸모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의 돈은 급진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충격은 대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급 빌딩들은 그대로 서 있지만 비어 있게 되고, 과거 수십억의 계약과 투자가 오가던 금융 중심지는 침묵에 잠긴다. 유명한 이름이지만 텅 빈 깃발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적응에 실패한 유명 브랜드들의 몰락을 상징한다. 겉모습과 허구의 가치에 의존하던 경제는 카드로 쌓은 탑처럼 무너진다. 이 붕괴는 단일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축적된 여러 불균형들이 원인이 된다. 갚을 수 없는 국가 부채, 부동산 거품, 통제 불가능한 투기,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위기들이 도화선이 된다. 예언은 이 시기가 피할 수 없이 도래할 것이라 말한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재산뿐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잃게 될 것이다. 문서에는 시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람이 상품 대신 분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이는 공급망 붕괴를 뜻한다. 텅 빈 슈퍼마켓 선반, 수출입의 어려움, 식료품 가격 상승과 필수 물자의 부족, 화학 비료와 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농업은 동시에 물류와 기후의 이중 도전을 맞게 된다. 그 결과는 모든 산업 분야를 타격하는 생산 및 유통 위기다. 소규모 농업 또한 영향을 받겠지만 그 양상은 다를 것이다. 예언은 땅은 헛되이 갈리고 곡식은 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는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와 건강한 수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후 변화, 고갈된 토양, 과도한 농약 사용 등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여전히 재배를 시도하는 이들조차 충분히 수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붕괴의 징조들 속에서 고문서는 생존할 집단을 강조한다. 누에를 기르던 자들이 이제 가장 순수한 비단실을 뽑는다는 문장은 분명한 은유다. 수년 동안 조용히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온 이들, 서두르지 않고 금융 거품에 의존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에는 가족농,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 실용적인 지식에 투자한 사람들, 자급자족의 식량체계, 수공구, 교환 네트워크, 실제 경제 기반을 다진 이들이 포함된다. 이 집단에는 또한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회복력을 키우며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둔 이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비축한 자원, 식량,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생산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전체 시스템이 멈출 때 유일하게 실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들이다. 반대로 예언은 잠자는 자들을 언급한다. 징조를 무시하고 정부, 은행, 증권 시장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며 외형과 소비에 기반한 삶을 살아온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충격이 전면적으로 닥칠 것이다. 그들은 집도, 저축도, 안전도 잃게 된다. 그보다 더한 것은 삶의 기준점을 잃게 될 것이다. 일상에 의미를 부여했던 안정, 급여, 안락함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많은 이들이 결국 집을 떠나야 하며 낯선 이들과 거주지를 나누거나 경제적 피난처를 찾아 떠돌게 될 것이다. 문서는 그 집의 방 하나조차 다른 이에게 내어주게 되리라고 강조한다. 이는 자기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함을 의미한다. 변화를 외면한 이들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극도의 취약한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 소유의 개념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네 번째 예언은 전통적인 국가, 국민, 영토의 논리를 무너뜨린다. 그것은 인구 감소, 공동체 붕괴, 경계의 상징적 해체라는 점진적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묘사한다. 고문서에 따르면 하늘은 사람 수를 채우지 못하고 땅은 육신의 무게를 견디길 거부하리라. 이는 가족의 해체, 농촌 공동체의 소멸,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다. 예언은 가장 심각한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인구 증가의 종말. 문서는 집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멎으리라고 서술한다. 이는 출산율 붕괴의 직접적인 묘사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언은 2025년에 이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 말한다.
이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변화다. 많은 이들에게 자녀를 갖는 것이 더는 우선순위가 아니게 된다. 높은 생활비,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 불안정, 사회적 구조의 부족이 전통적 가족 모델과의 결정적인 단절을 초래할 것이다. 동시에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예언은 노인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리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의 순환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은유다. 고요한 마을, 텅 빈 거리, 아이도 후계자도 없는 노인들이 홀로 걷는 장면. 농촌은 가장 먼저 이 인구 감소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학생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고 작은 상점들은 문을 닫게 된다. 공동체의 삶은 사라질 것이다. 문서는 마을의 불빛이 바람과 함께 꺼지리라고 말한다. 이는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사라지면서 시골이 완전히 버려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 결과는 국가 정체성을 지탱하던 사회적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은 사라지고 소도시에서 작동하던 공동체 구조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된다. 반면 대도시는 일시적인 내부 이주 흐름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문서는 심지어 도시 중심지조차도 결속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제한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고립감, 사회적 혼란, 공동체 의식의 붕괴가 심화된다. 인구 붕괴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백을 낳고 그 자리는 채워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상징적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영토 구성이 등장하며 국가의 경계는 그 기능을 잃기 시작한다. 바다는 나누지만 형제는 건너온다는 문장은 한국과 인접 국가들 사이의 문화적, 인간적 개방을 상징한다. 외부에서 온 이들이 점차 버려진 공간을 채우게 된다. 처음에는 노동력으로, 그 다음에는 거주자로, 마지막에는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이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항, 불신, 사회적 긴장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기존 구조가 붕괴함에 따라 수용은 점차 확대된다. 예언은 나라의 이름은 남지만 울타리는 보이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한국은 더 이상 폐쇄된 실체가 아니라 통합의 중심으로 작동하게 된다. 국가 정체성은 혈통이나 역사에서 벗어나 공존과 공동의 사명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이는 실질적인 다문화 사회의 탄생이다. 시간이 흐르면 외국인의 존재는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 된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언어들이 가르쳐지고 시장에는 다양한 문화의 상품이 진열된다. 새로운 세대의 한국인은 다중의 기원, 다중의 이야기, 다중의 얼굴을 가진 아이들로 구성될 것이다. 예언의 핵심 문장은 이 미래를 강조한다. 말은 다르지만 마음은 서로를 알아보리라. 즉, 서로 다른 출신을 가진 이들이 감정과 윤리의 차원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통, 가치, 꿈은 언어가 달라도 닮아 있을 것이다. 이 개방은 한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인구 붕괴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오랜 세월 기피해온 융합 속에서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다. 이것은 강제된 융합이 아니라 자발적인 통합이다. 사람들은 피난처, 일자리, 존엄을 찾아올 것이며 단지 공간이 아닌 환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예언은 새로운 통치 모델 또한 예견한다. 영토를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문서는 말한다.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늘은 한 민족의 것이 아니리라. 이는 국가의 종말이 아니라 경직된 소유 논리의 종말이다. 자원은 공유되며 생존은 상호협력에 의존하게 된다. 법적 국경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일상은 이러한 경계를 무시할 것이다. 경제는 지역화되고 문화는 통합되며 언어는 유연해진다. 소속감은 출생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경험과 목적에 기반하게 된다. 계시된 5가지 예언은 하나의 목적지를 가리킨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된다는 것. 그것은 군사 강국도 경제 제국도 아니다. 경계를 넘고 이념을 넘고 소진된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의 비옥한 땅으로서의 한국이다. 2025년에 예고된 이 순환은 단절된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전환이다. 첫 번째 예언이 그 시작을 알렸다. 한 고위 지도자가 도망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를 선택한다. 이는 국민에게 비겁함이 아니라 희생으로 인식되며 기존 정치 모델의 붕괴를 이끈다. 권력이 대립과 조작 위에 세워졌던 시대는 의식적인 사임이라는 예기치 못한 행동 앞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이 행동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공간을 연닫이 열린 자리는 두 번째 예언으로 채워진다. 체제 밖에서 등장한 리더십의 도래. 기존 권력 집단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름 없는 인물이 그 품행과 진실성 그리고 존재감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그는 힘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으로 인정받는다. 그는 명령하지 않는다. 그는 인도한다. 그의 등장은 경청, 균형, 단순함에 기반한 전혀 다른 정치의 시작을 알린다. 약속과 실망의 순환에 지친 민중은 이 인물 안에서 국가 재조직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게 된다. 리더십이 재정의되는 가운데 세 번째 충격이 뒤따른다. 경제 붕괴. 예언은 인위적인 가치의 종말을 지적한다. 금, 부동산, 암호화폐, 주식, 모든 것이 적나라한 현실 앞에서 무게를 잃는다. 시스템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한다. 한때 숭배받던 기업들은 텅 빈 껍데기로 변한다. 투기 경제는 붕괴하고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는다. 소비는 위축되고 금융시장은 의미를 상실한다. 오직 절제와 단순함,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온 자들만이 이 혼란 속에서도 땅을 잃지 않는다. 깨어있던 자들과 잠들어 있던 자들 사이의 경계는 명확해진다. 한쪽에는 시간을 경작하고 땅을 돌보고 진실한 관계를 키워온 이들이 있다. 다른 쪽에는 이미 부식된 구조에 의지하며 신호를 무시한 이들이 있다. 세 번째 예언은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라는 직접적인 경고다. 이는 생존주의가 아니라 의식적인 적응, 우선순위의 재정렬, 사물의 진정한 가치와의 재연결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예언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이다. 인구 붕괴. 출산율 하락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공동체는 사라지고 노인은 홀로 남는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농촌은 비워지고 국가 정체성은 점차 해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낡은 구조가 사라짐과 동시에 새로운 구조가 떠오른다. 외국인의 점진적인 유입은 국가의 구성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저항 속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점차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한국은 더 이상 동질적 민족국가로 기능하지 않고 통합의 영토로 재편되기 시작한다. 다양한 언어, 문화, 얼굴들이 함께 사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함께 사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